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딸 수빈이가 대학을 졸업 후 첫 월급을 받고 며칠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일 할머니 뵈러 다녀올까 해. 다음 주에 내려가기로 했잖아. 내일은 아빠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둘 다 거기 가봐야 하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니 수빈이가 설렘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이번 주에도 가고 다음 주에도 가면 되지.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할머니 내복이랑 점퍼 샀어. 그러면서 쇼핑 봉투를 들고 와서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자랑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뿌듯했는지 모른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라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시어머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특히 방학 되면 딸 수빈이는 시댁에, 아들 지호는 친정에 맡기곤 했거든요. 그 덕에 수빈이는 시어머님과 유난히도 가까워졌고 첫 손주라며 수빈이를 예뻐하신 시어머님 덕분에 둘의 사이는 정말 각별했습니다. 수빈이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했지만 동생 지호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수빈이는 워낙 착하고 바르게 자라서 동생도 잘 챙겼습니다. 그런 수빈이가 첫 월급으로 할머니 선물을 한가득 사와서는 얼마나 신나게 자랑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엄마, 이 점퍼 할머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지? 이거 입으시면 그 동네 인싸 할머니 될걸? 그래, 너무 예쁘다. 색깔도 할머니 좋아하는 연핑크네. 그치? 이거 고르느라고 엄청 돌아다녔다니까. 점퍼를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며 좋아하는 수빈이의 모습을 보니 참 대견했습니다.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빈아, 근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선물은 준비 안 했어? 어? 두 분께는 그냥 용돈 드리려고. 수빈이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말을 덧붙였어요.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지우를 더 좋아한다는 거 엄마도 알잖아. 수빈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너를 많이 사랑하셔. 다만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것뿐이야.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잠시 후 퇴근한 남편이 거실에 놓인 쇼핑봉투를 보며 물었어요. 이게 다 뭐야? 수빈이가 첫 월급 타서 어머님 선물 샀대. 첫 월급이라 많지도 않을 텐데 뭘 이렇게 많이 산 거야?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 선물도 산 거야? 두 분께는 그냥 용돈 드린대. 제가 살짝 웃으며 대답하자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빈이 방으로 향하려 했지만 급히 남편을 붙잡고 말렸어요. 여보, 수빈이 마음이 그런 거잖아. 괜히 강요하지 말고 그냥 두자. 아니, 선물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애가 자꾸 선을 긋는 것 같아서 그렇지. 할머니가 더 예뻐하는 걸 수빈이도 아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도 첫 월급으로 선물 사온 게 얼마나 기특해. 제 말에 남편이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딸이 참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예쁘기만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수빈이가 설레이는 표정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몇 시간 뒤 할머니 댁에 잘 도착했다는 전화를 했고 일요일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온 거야? 할머니가 좋아하셨겠네. 제가 묻자 수빈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사준 점퍼 입고 할머니랑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다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다들 부러워하셔서 할머니 기분 완전 좋으셨어. 수빈이가 한참 동안 할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신나게 풀어놓더니 문득 생각이 난 듯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할머니 윗집 허물고 새로 집 짓는다는 소리 들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는데요. 수빈이가 시어머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윗집을 어떤 할머니가 비싼 값에 샀대. 집 사고 바로 이장님 찾아가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냈다더라고. 뭐?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내 고향이지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인심이 참 야박해졌네.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알아서 내고 가면서 조건을 걸었대. 자기를 없는 사람 취급해달라고 말이야. 없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을 행사도 안 나갈 거고 집에도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했대.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면서 어쩌다 마주쳐도 말을 걸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더라고. 남편이 황당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참 별난 사람이 다 있네. 근데 혼자 사시는 거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대. 그래서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절대로 찾아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하더라고. 특히나 할머니한테 신신당부를 하셨다나 봐.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미간을 찌푸렸기에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요양차 오신 걸 수도 있잖아. 시골에서는 누가 이사 오면 집에 막 찾아가고 그러기도 한다던데 내성적인 분이라면 충분히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혹시 할머니한테 트집 잡거나 이상한 행동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 이참에 할머니 댁에 CCTV라도 설치해드려야 할 것 같아. 딸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려가서 할머니랑 얘기해보자. 문제 생기면 그때 대책 세우면 되잖아. 제가 다독이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흉가처럼 비어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사는 게 낫긴 하겠지. 그제야 남편이 조금 안도하는 듯해 보였고 그렇게 그날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다 함께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님과 함께 집에서 만두를 만들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고 저녁에는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던 남편이 시어머님께 물었어요. 윗집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직 얼굴도 못 봤어. 근데 이장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절대로 자기 집에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더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을 발전기금이라며 1,000만 원을 내놨다는데 이장이 그 돈을 바로 돌려줬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긴 것도 서늘한 게 아주 강해 보였다나 봐. 나도 괜히 마주칠 일 없도록 조심하려고. 시어머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온몸을 부르르 떠셨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분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통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윗집을 올려다보니 집터는 이미 모두 허물어져 있었고 꽤 넓은 땅이라 새로 큰 집이 지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께 CCTV를 설치하자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조금 더 지켜보자며 만류하셨고 우리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도 수빈이는 종종 할머니 댁에 들렀고 갈 때마다 윗집 소식을 생중계하듯 전해왔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윗집 할머니를 살짝 봤거든? 근데 모자랑 스카프로 온통 감싸고 있더라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더라니까. 딱 봐도 시골 할머니는 아니고 완전 서울 깍쟁이 할머니 같았어. 그러더니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수빈이의 모습에 웃음이 나서 말렸습니다. 엄마가 보기엔 서로 모른 척 지내면 별일 없을 것 같아. 너도 너무 색안경 끼고 볼 필요 없어. 사람은 저마다 사연이 있는 법이고 그분도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어서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잖아. 제가 수빈이를 달랬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걱정이라니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숨어 지내는 거 아니겠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혹시 조직의 보스 같은 거 아닐까? 얘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혼자 사는 할머니가 무슨 조직의 보스야. 우리 엄마 너무 순진하네. 요즘 여자 보스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 거기다 집도 혼자 살 집 치고는 너무 크잖아? 내가 보기엔 절대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니까? 제가 황당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무랐지만
수빈이는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할머니한테는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수빈이가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웃음이 나왔는데요. 저는 속으로 다들 그냥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며 딸의 상상력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 생신에 온 가족이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길에 윗집을 흘끔 쳐다보니 집이 꽤 많이 지어진 상태였어요. 딸이 말한 대로 정말 대저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외관의 모습이며 규모가 시골 풍경 속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거창해 보였거든요. 제가 넋이나간 채로 그 집을 쳐다보고 있으니 시어머니 황급히 제 손을 잡아 끌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 네? 그냥 쳐다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도 마라. 나도 저번에 궁금해서 잠깐 쳐다봤거든. 그랬더니 다음날 우리 집 때문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니까. 쪽지요? 무슨 쪽지였는데요? 자기가 낯도 많이 가리고 예민하니까 조심해달라고 앞으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달라고 써 있더라고. 그때 이후로 나는 아예 관심을 끊었어. 제가 어이없다는 듯 웃자 시어머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긴 하지. 그래도 흉가로 비어있는 것보다 낫다 싶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며 사는 거야. 근데 그분이 자주 내려오시나 봐요. 글쎄다. 나도 잘 몰라. 근데 그날 내가 쳐다보는 걸 봤으니까 쪽지를 써놨겠지. 수더분한 사람이 이사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서울 깍쟁이가 와서 난감하다니까. 서울에서 이사 온 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 전부 비싼 옷이더래. 이런 시골에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 같은 시골 노인네랑은 차원이 다르더라니까. 시어머님이 윗집 어르신 이야기를 하다가 당부하듯 말씀하셨어요. 암튼 니들도 윗집 쳐다보거나 신경 쓰지 마라. 괜히 시비 붙으면 골치 아프잖니. 시어머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윗집이 드디어 완공되었는데요. 집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화려했지만 동네 사람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며 지내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 된 듯 했으니까요. 언젠가 한 번은 딸이 윗집 할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윗집 할머니 봤어. 완전 딱 마주친 거 있지? 근데 또 스카프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완전 얼굴을 칭칭 감싸고 있더라고. 내가 인사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얼굴을 돌리고는 집으로 도망가더라니까?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어르신에게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이 그 어르신의 정체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도 윗집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우리 가족도 동네 사람들처럼 점점 관심을 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경계를 지키며 평화롭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별일 없으신 거죠? 제가 묻자 시어머님이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별일은 없는데 어제 정말 놀랄 일이 있었지 뭐니. 놀랄 일이라니요?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니,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봤더니 윗집 사람이 서 있는 거야. 보자마자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바짝 얼어 있었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시간 괜찮으면 차 한 잔 마시겠냐고 묻지 뭐니. 그래서 얼떨결에 그 양반 집에 따라가서 차도 마시고 무슨 쿠키인가도 먹으면서 지 구경까지 하고 왔지 뭐야. 예?
윗집 어르신이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제가 놀라 대묻자 시어머님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일이 좀 있었어. 그 사람이 집으로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졌거든. 원래는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니. 그래서 내가 달려가서 얼른 일으켜 세워줬어. 어머,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그 양반을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워낙 얼굴 보는 걸 민감해하는 사람이라 나도 굳이 얼굴은 안 봤거든. 그날 부축하고 가면서 팔을 잡아보니 삐쩍 말랐더라고. 팔도 내 팔뚝 반밖에 안 되고 얼마나 힘이 없어 보이던지 혼자 살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는 것 같길래 그날 밤에 내가 청국장 끓인 거랑 애호박전을 좀 담아서 문 밖에 두고는 초인종만 누르고 밥 먹어요 그리고는 냅다 뛰어서 내려왔거든. 어머님, 그분이 절대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내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그 사람이 찾아왔더라고. 청국장이랑 애호박전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서 차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차도 마시면서 집 구경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가보니까 집이 아주 깔끔하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지 뭐니. 혼자 살면서 아주 잘 꾸며놓고 살더라니까. 그리고 들어보니 역시나 사연이 있긴 하더라고. 사연이란요? 오래전 남편 떠나보내고 그 양반 혼자 아들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다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지 뭐니. 그 바람에 외롭게 혼자 살고 있고 말이야.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듣던 중 저도 모르게 숨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도 느꼈던 것인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암튼 사람이 나쁜 것 같진 않았어. 거기다 앞으로는 나랑만 왕래를 하고 지내고 싶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말도 했어.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나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도 그 양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기로 했어. 오늘 저녁도요? 내가 끓인 청국장 맛이 아주 기가 막혔다고 하길래 오늘 저녁은 내가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를 좀 끓여서 가지고 가기로 했거든. 그 양반은 생선을 구워놓겠다고 해서 둘이 같이 밥 먹기로 했어. 윗집 어르신과 딱 한 번 만난 것뿐인데 시어머님은 이미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기정사실화 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래도 조금 거리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인 그분 행동이 예사롭진 않잖아요. 알았어. 내가 잘 처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나도 남편 일찍 떠나보내고 많은 일들을 겪었다 보니까 그 양반 상황이 좀 짠하고 그렇더라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심정이 어떻겠니? 외로운 사람끼리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니겠어? 시어머님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주시면서도 여전히 그분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 어르신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네. 그렇긴 한데 워낙 이상한 분이라 혹시 어머니께 해코지 같은 걸 하진 않겠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어머니 말씀처럼 혼자 계신데 함께할 친구가 있으면 서로 좋은 거잖아.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윗집 어르신과 시어머님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댁에서 돌아온 수빈이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윗집 할머니 얼굴 봤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놀라무르니 수빈이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윗집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하길래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졸랐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윗집 할머니한테 나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할머니 손녀라면 괜찮다면서 나도 같이 오라고 하셨대. 그 어르신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싫어하신다던데 넌 뭐하러 따라간 거야? 할머니가 그 집이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너무 궁금해서 가보고 싶어서 졸랐지. 그럼 안에도 들어가 본 거네. 어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진짜 그렇게 좋아? 수빈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청 좋아. 안에 벽난로도 있더라니까. 난 벽난로 있는 집은 처음 봤잖아. 거기다 천장도 엄청 높고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 벽난로 이야기에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벽난로? 요즘은 벽난로 있는 집이 정말 드문데 신기하긴 하네. 내가 벽난로가 정말 신기하다고 했더니 윗집 할머니께서 벽난로에 불을 붙여주셔서 그 앞에서 한참을 구경하다 왔어.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불멍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하긴 넌 예전부터 모닥불 피워놓고 있으면 엄청 신기하고 좋아했지. 근데 윗집 할머니 말이야.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달라.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분이야. 거기다가 엄청 친절하셔. 오늘 처음 봤는데 진짜 좋으신 분 같더라니까. 언제는 조직의 보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바로 말이 바뀌네. 직접 보니까 그런 거랑은 정반대야. 엄청 좋으신 분 같아. 다음에 또 놀러 와도 된다고 했어.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다른 방들은 전부 구경시켜 주셨거든? 수빈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2층에도 방이 2개 있었는데 그중에 1개는 보여주셨는데 나머지 1개는 사연이 있다고 하시면서 안 보여주시더라고. 평소에도 문을 잠궈두고 계신다나 봐. 엄마 말처럼 뭔가 사연이 있긴 있으신 것 같아. 거기다가 갑상선암으로 수술도 받으셨대. 갑상선암? 역시나 요양차 오셨던 거구나. 그런 것 같아. 그분도 참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사셨다는 것이 그냥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수빈이는 시어머님 댁에 더 자주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윗집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다 왔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는데요. 그러면서 수빈이가 윗집 할머니와 꽤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수빈이마저 그분에게 푹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윗집 어르신의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어머님과 수빈이 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시댁에 다녀온 날 수빈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윗집 할머니한테 혹시 엄마 아빠랑 그리고 동생도 같이 놀러 오면 안 되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할머니가 엄청 놀라시면서 펄쩍 뛰시더라고. 근데 낯을 너무 가리셔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드신 것 같아. 근데 진짜 좋은 분이라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랑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서운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그분 정말 이상한 분 같진 않은 거지? 제가 걱정스레 수빈이를 바라보자 수빈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윗집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진짜 천사가 따로 없다니까. 말투도 부드럽고 정말 친절하셔. 윗집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우리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 우리 할머니처럼 엄청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거든. 수빈이의 말을 들으면서 안심이 되면서도 여전히 윗집 어르신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사람들과의 접촉을 그토록 꺼리면서도 시어머님과 수빈이에게는 그렇게 따뜻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으니까요. 그날도 시댁에 다녀온 수빈이에게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빈아, 이제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맨날 할머니 집만 다니면 언제 연애하려고 그래? 평소 같았으면 금세 맞받아쳤을 수빈이가 그날은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수빈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다가가 옆에 앉으며 물었지만 수빈이가 멍한 얼굴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러자 수빈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엄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갑작스런 말에 깜짝 놀란 제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숨기는 거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도 윗집 할머니 알고 있잖아. 수빈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만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윗집 할머니를 알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데 수빈이의 다음 말에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어요. 엄마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집에 왜 엄마랑 내 사진이 있는 거야? 순간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우리 사진이 그 집에 있다고?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엄마랑 나였어. 수빈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그 집에서 직접 촬영해온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휴대폰 화면 속에는 제 젊었을 때 사진과 어린 수빈이의 모습이 분명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고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 사진이 왜 그 집에 있어? 정말로 이 사진이 거기 있었단 말이야? 그날 수빈이는 할머니 댁에 갔다가 윗집 할머니 집에도 들렀고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던 중 윗집 어르신과 시어머님이 함께 시장을 다녀오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쯤은 두 분이서 같이 외출을 할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2층에 그 방문이 항상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오늘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는데요. 이상하게도 발길이 멈춰졌고 자꾸만 그 방에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살짝 열어봤다네요. 방 안이 완전 동화 속 공주방 같았어. 온통 핑크색의 예쁜 인형들이랑 드레스 같은 옷들이 가득했거든. 그 방은 마치 어린 소녀의 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수빈이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방 안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둘러보게 되었다네요. 처음에는 정말 예쁘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근데 그러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 탁자 위 액자에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다는데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문득 사진 속 얼굴들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거가 싶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젊었을 때 엄마 모습이랑 내 어릴 적 모습이 보였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눈을 비볐지만 아무리 봐도 엄마와 자신의 모습이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두 장이 아니었어. 방 여기저기에 내 어릴 적 사진들이 있었어. 수빈이가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꼈고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급히 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윗집 어르신 집에 우리 사진들이 왜 있는 것일까? 그 사진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에 잠겨있던 순간 수빈이가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엄마, 그 사진 속에 셋이 찍은 모습이 있었는데 나를 안고 있던 그 아저씨는 누구야?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고 심장이 쿵쾅거렸으니까요. 혹시 나 우리 아빠 딸이 아닌 거야? 나한테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수빈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빈이가 눈물 맺힌 눈으로 제게 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수빈아, 다 말해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좀 줄래? 하지만 수빈이가 단호히 물었어요. 내가 아빠 딸이 아닌 게 확실한 거구나? 그럼 나는 누구 딸인 거야?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겨우 입을 뗐습니다. 네가 아빠 딸이 아니긴 왜 아니야. 아빠는 지금껏 그런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 절대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아빠가 지금껏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살면서 네가 아빠 딸이 아니라고 느낀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수빈이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아니,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지.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거잖아. 올라오는 내내 생각해봤는데 만약 내가 아빠 친딸이 아니라면 할머니도 친할머니가 아닌 거잖아. 근데 할머니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었어. 엄마,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수빈이가 머리를 감싸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수빈이를 안아주며 달랬어요. 수빈아, 곧 아빠 들어오니까 오면 같이 얘기하자. 넌 잠깐 누워있어. 수빈이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들어와야 할 것 같아. 급한 일이야. 남편이 다급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급한 일이라니. 그런 남편을 향해 숨을 삼키며 겨우 말했어요. 저기, 수빈이가 다 알게 된 것 같아.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빈이가 다 알게 되다니? 대체 뭘 알게 됐다는 거야? 수빈이가 당신이 친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고 순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왜 수빈이 아빠가 아니야?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당신이 수빈이 생부가 아닌 건 사실이잖아. 제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이야기를 하자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빈이는 지금 어때? 방에 누워있어. 아무래도 충격이 큰 것 같아. 당신 오면 같이 얘기하자고 했어. 남편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빈이가 내 딸이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말해주자고. 남편이 노크를 하고 수빈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고 남편이 침대에 걸쳐 앉아 수빈이의 손을 잡았어요. 수빈아, 오늘 많이 놀랐지?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아줘. 네가 아빠 딸이라는 건 편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도 넌 계속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수빈이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참 기구하다면 기구한 사연이 있답니다. 남편과 저는 재혼 부부로 제가 수빈이를 데리고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곳을 자주 찾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딱한 마음이 들어 가게에 올 때마다 김밥과 떡볶이를 넉넉히 담아주곤 했어요. 어느 날은 친정 부모님이 수빈이를 며칠 봐주겠다고 해서 오랜만에 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 보니 근처 치킨집에서 홀로 치킨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잠시 후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대부분은 치킨에 맥주를 마시는데 소주를 드시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 단골이던 남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저는 치킨에 소주가 더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생 자체가 기구해서 그런가 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맥주보다 치킨에 소주를 더 좋아합니다. 그럼 저도 같은 기구한 인생이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술잔을 나누는 자리로 이어졌고 자연스레 제 인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어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떠나자마자 시어머니도 남처럼 돌변했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사라지셨어요. 그래도 소녀가 딱했는지 남편이 남긴 재산과 사망보험금은 챙겨주셔서
그 돈 덕분에 지금껏 잘 살고 있긴 하네요.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몰래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들어놓고 있었다는 말에 이미 남편의 죽음을 예견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시어머니 원망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경우 시어머니가 절대 사망보험금을 안 준다고 하던데 대단하신 거네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그때 당시에도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만만치 않아요. 결혼하고 1년쯤이 지나자 전처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천사처럼 굴었지만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주 모질게 했더라고요. 제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모질게 굴었다니?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본가에 갔다가 친구들을 만나고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온 걸 몰랐던 것인지 전차가 우리 어머니한테 막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말이라면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요?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글쎄 전처가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음식 솜씨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번 김장 때도 저는 바빠서 못 내려올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그이한테 전화 좀 해서 내려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대학 나오셨는데 대학도 안 나온 사돈을 받아들여 주신 거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은 채 앉아 있었는데요. 거기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명절에도 친정에 가야 하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저번 명절 때는 어머니가 말을 똑바로 안 해서 그이가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해주세요. 대학을 안 나왔어도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대놓고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처가 그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하지만 혹시나 제가 힘들어질까봐 어머니가 그냥 모른 척 참고 계셨던 거죠. 결국 그날 전처가 어머니한테 막말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혼했어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늘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어머니에게는 그토록 모질게 대했다는 사실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겪은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어머니를 지키려는 그의 결단력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공감도 하고 위로도 나눴습니다. 누가 더 기구한 인생인지 내기하듯 술잔을 기울였고 그 대화는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분식점에 더 자주 왔고 우리들은 점점 더 가까워져 갔는데요. 하지만 딸을 데리고 재혼을 결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수빈이와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해서 나갔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한 식당으로 갔는데 그곳에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처음 만난 수빈이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고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님은 수빈이를 첫 손주라며 한시도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예뻐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지우가 태어났지만 시어머님은 여전히 수빈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게 자라온 수빈이는 할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반면 친정 부모님은 남편과 시어머님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수빈이보다는 지호에게 더 많은 정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빈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보다는 친할머니와 더 가까워졌고요. 이런 기구한 사연을 가진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난 인연이지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갔으니까요. 그런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수빈이를 재운 뒤 남편과 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윗집 어르신 집에 수빈이랑 내 사진이 왜 있었던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당신 전 시어머니 같아. 전 시어머니라니? 그때 나한테 보험금 주고 연락 끊으셨는데 왜 하필 우리 시댁 윗집으로 이사한 걸까? 제가 의아해하며 중얼거리자 남편이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땐 작정하고 이사 오신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설마 그때 나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셨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부러 여기에 오신 게 분명해. 그래서 우리한테 얼굴도 안 보여주고 조용히 계셨던 거지. 수빈이나 어릴 때라 얼굴을 못 알아볼 걸 알고 계셨던 거고.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우리는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댁이 아닌 윗집으로 향했고 바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멈췄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 알고 왔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그제서야 문이 열렸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전 시어머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 줄 알고 있었다. 앉아라.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꾸 깜빡깜빡 한단 말이야. 수빈이가 그 방에 들어간 거지? 당혹스러움을 억누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여기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제 말에 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선 앉아서 차나 한 잔 마시자. 우리가 남남이 된 건 맞지만 차 한 잔은 같이 마실 수 있지 않겠니? 남편과 제가 조용히 소파에 앉았는데요. 잠시 후 전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평생 모른 척하고 혼자 살려고 했어. 절대 너희 앞에 안 나타날 각오로 그때 완전히 연락을 끊었거든. 그런데 작년에 갑상선 암에 걸리면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하나뿐인 핏줄인 수빈이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눈물이 나더구나. 처음엔 그냥 몸이 아파서 잠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랬어. 전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사서 너희 근황을 알아보라고 했어. 그 이후로 멀리서 지켜봤는데 수빈이가 할머니 집에 자주 가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윗집이 비어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급히 이사 온 거야. 사실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을 꽤 받았거든.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면서 멀리서나마 수빈이를 지켜보다가 그렇게 조용히 세상 뜨려고 했다. 전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집도 우리 생각하시면서 지으신 거죠? 예전에 다 같이 펜션으로 여행 갔을 때 우리가 벽난로에 장작 타는 걸 보면서 엄청 좋아했던 거 기억나셔서 그랬던 거죠? 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때 생각이 나서 벽난로를 만들었지. 내가 문단속만 잘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구나. 다 알게 된 마당에 내가 이사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전 시어머니가 다시 눈물을 훔치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미 수빈이도 다 알게 된 마당에 이렇게 떠나버리시면
수빈이한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기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남편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우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빈이가 충격을 받아서 저러고 있지만 원래부터 정이 많은 아이라 아마도 곧 어르신을 찾을 겁니다. 남도 아닌 친할머니인데 당연히 그립지 않겠어요. 전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서 수빈이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르신이 이대로 떠나버리신다면 수빈이와 이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빈이 친할머니라면 저한테도 어머니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빈이는 제 딸이니까요. 그러니 여기서 지내시면서 수빈이를 지켜봐 주세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전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곳을 나와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가는 길에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진짜 괜찮겠어? 남편이 걸음을 옮기며 담담히 대답했어요. 저분이 이대로 떠나신다면 수빈이가 또다시 상처받을 거야. 난 수빈이 아빠야. 한마디로 수빈이 행복이 먼저다 그 말이야. 내가 우리 수빈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누가 뭐라고 해도 수빈이는 내 딸이야.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의 말처럼 남편은 수빈이를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오죽하면 친정부모님이 늘 미안해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시댁에 도착한 우리는 시어머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님 또한 놀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수빈이를 그렇게 애틋하게 바라봤던 거구나. 어쩐지 조금 이상하다 싶긴 했어. 저번에는 수빈이가 그 집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양반이 수빈이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까지 흘리고 있더라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수빈이 친할머니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래.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던 시어머님이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 양반이 참 속이 깊은 양반이다. 전에 와인을 줘서 먹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술에 조금 취하다 보니까 나한테 속내를 조금 털어놨거든. 들어보니 아들이 세상 떠나자마자 며느리랑 손녀 아낄 생각해서 바로 연락을 끊었다고 했거든. 거기다 며느리가 혼자 살아가야 하다 보니 아들 사망보험금을 이미 들어놨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큰 돈을 줬다고 했어. 혹시나 그냥 돈을 주면 며느리가 정을 못 끊을까봐 걱정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은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저한테 보험금이라고 주셨던 돈이 사실은 보험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누가 아들 사망보험금을 들어놓겠니? 부모 마음으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암튼 우리를 속인 건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난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긴 해. 아들까지 떠나보내고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니? 그 말을 하며 시어머님도 연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먹먹해졌고 그날 밤은 깊은 생각 속에서 천천히 흘러갔어요. 전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왜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된 이상 더는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참 신기하게도 많은 것을 치유해준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을 받았던 수빈이도 점차 마음의 정리를 해나갔고 어느 날 다시 전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한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가가 서로를 끌어안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손을 마주잡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날 이후 수빈이와 전 시어머니는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수빈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며 웃고 또 웃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늦게나마 할머니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 하셨고, 수빈이는 그런 전 시어머니를 더욱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해온 시어머님과의 추억을 무시할 순 없었는데요. 수빈이는 시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님과 남편의 배려에 더욱 고마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당황하신 듯 했지만 시어머님은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어갔어요.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두 분의 우정은 주변에서도 부러움을 살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 친정에 들러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엄마가 쇼핑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가져다 사부인 드리렴. 봉투를 확인해 보니 홍삼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번 생에 다 갖고 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다 갚을 참이야. 세상에 그런 착한 분은 정말 다시 없을 거야.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친정부모님은 제가 딸을 데리고 재혼했을 때부터 그리고 재혼 후에도 남편과 시어머님이 수빈이를 친손녀처럼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며 늘 고마운 마음과 함께 미안함을 느끼고 계셨어요. 엄마가 건네주신 홍삼 세트를 보며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들이 주신 깊은 사랑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